헬스케어를 주로 보는 신사였고요. 카카오벤처스는 매달 이렇게 격달로 항상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가 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5월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슈퍼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시 30분부터 한 30분 동안에는 카카오벤처스 김시현 파트너님께서 디지털 헬스케어 슈퍼 플랫폼과 구조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8시부터는 한국의 슈퍼 플랫폼 후보들과의 챗에서 스마이크소프트 위석 대표님, 그리고 모바일 닥터 안사하면 CMO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어서 그럼 바로 이제 첫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시현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슬라이드 잘 보이시죠? 네. 미리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좀 구하자면은, 이게 오늘 발표하는 내용들은 제가 많이 썼던 슬라이드가 아니거든요. 이전에 보통 제가 늘 떠들던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크게 버벅거릴 거 없이 그 기다리면서 항상 발표를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별로 안 쓰던 슬라이드를 또 새로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좀 버벅거리더라고요.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이 아니라 굳이 슈퍼라는 표현을 붙였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플랫폼이라는 말이 사실은 되게 과할 정도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냥 웬만한 거 그냥 다 플랫폼 다 갖다 붙이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플랫폼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의료 쪽으로 치자면 예를 들면 원격 치료 같은 거, 그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다루고 싶었던 것은 이제 그런 개별 플랫폼도 물론 중요한데, 근데 그 모두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개념에서의 플랫폼.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일반적인 플랫폼보다 한 단위 위에 있는 플랫폼이라고 따로 좀 구분해서 표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따로 이제 슈퍼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그 톡에서도 그렇고 뒤에 이제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과도 결국 말씀을 나누려는 어떤 방향도 그렇겠지만, 결국은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지향하는 것이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 회사들께서는 명시적으로 이걸 표방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실제 어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이런 슈퍼 플랫폼 중에 하나를 지향한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개별 플랫폼 차원이 아닌 좀 더 큰 단위에서의 플랫폼, 그걸 헬스케어에서 어떻게 이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어떤 모습이 이론적으로 적어도 있을 수 있을 것이냐를 가지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그림으로, 이런 거 원래 부지런한 사람은 열심히 예쁘게 그려와야 되는데 제가 그 정도는 안 돼서 그냥 이제 괜찮아 보이는 그림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그럼 생각하는 모든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라는 건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병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병원 내에서도 물론 도와주는 게 있겠지만, 그거는 대개는 이제 병원 내의 것들은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범위에 좀 포함을 안 시키도록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는 병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모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원격 진료라든지부터 시작해서 뭐 원격 약 배송 같은 것들, 그리고 원격 모니터링, 디지털 치료제, 네,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부르는 웬만한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일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에는 환자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의사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모습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거는 다들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한국 시장이다. 그러면 뭐 2개 또는 3개 정도 회사가 이 모습에 가게 될 거고, 이것을 달성하는 회사가 아마 디지털 헬스케어의 아주 큰 몫을, 그런 시장을 당연히 가져갈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먼 미래인 거고, 그럼 지금 당장 사업을 시작하시는 어떤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처음부터 내가 플랫폼이야, 나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 라고 해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떤 단위에서 이런 플랫폼을 시작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관점에 있어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렇다면 과연 이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굳이 이런 너무 뻔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은, 사실은 되게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이걸 데이터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헬스케어에서는 데이터가 진짜 귀중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걸 모으면 이걸로 뭐 많은 걸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플랫폼이 시작하는 어떤 출발점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꽤 들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헬스케어냐 아니냐를 떠나서 한번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플랫폼들, 뭐 예를 들면 저희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양한 플랫폼들이 저희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런 플랫폼에서 가장 중추가 된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딱 하나로 요약을 하자면 저는 결국 상호작용 또는 인터랙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겠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에 참여하는 여러 그 카카오 친구들 간의 나의 지인들 간의 인터랙션이 핵심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사분들과 하고자 하는 탑승객들 사이의 인터랙션이 핵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어떤 구조화시키고 플랫폼으로 만든 게 이 각각의 카카오톡과 카카오 택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우선 이루어지고 나면 거기다가 다른 것을 추가로 붙여나가고 확장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이게 헬스케어로 옮겨온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헬스케어라고 해서 특별히 데이터가 어떤 그 플랫폼의 출발점이 될 거냐? 여전히 저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만 따지자면 그것은 당연히 인터랙션인데 그러면 헬스케어에서 핵심이 되는 인터랙션은 무엇이냐? 누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의사와 환자 간의 인터랙션이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특히 의사 환자 간의 인터랙션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헬스케어에서 어떤 돈이 나오려면 특히 보험 수가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헬스케어에서 가장 큰 돈이 나오는 쪽은 아무래도 보험이잖아요. 이런 돈이 나오려면 일단 의사와 환자가 만나야 됩니다. 의사 환자가 만나지 않고서 보험 같은 데서 돈이 나올 수는 없죠. 물론 어떤 B2C 서비스라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어떤 부수적인 돈이 일부 나오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가장 큰 돈이 나오는 것은 의사와 환자가 만난 다음에 의사가 어떤 것을 처방하는 것에서 많은 것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디지털 치료제가 됐건 원격 모니터링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일단은 이 인터랙션이 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예를 들면 영양제 같은 것도 물론 소비자가 직접 살 수도 있겠지만 의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하면 환자가 구매할 확률은 확실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플랫폼의 중추는 의사와 환자 간의 인터랙션이 된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슬라이드에 보시는 그림은 어떤 헬스케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플로우들을 그냥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전 단계로서는 어떤 저희가 웰리스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겠죠. 뭐 피트니스라든지 명상, 뭐 영양제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 단계에서 어떤 이제 진단하는 것들,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 병원 밖에서와 관련해서는 뭐 확진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마 주로 환자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많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어떤 결과나 내용을 바탕으로 원격 진료가 직접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진료 자체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진료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들, 그러니까 뭐 병원을 예약하는 것을 도와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2단계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인터랙션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결과로서 뭐 약 배송, 디지털 치료제의 처방 또는 기타 치료기기의 처방 같은 단계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단계에서의 가장 핵심은 여기서는 적어도 원격 진료를 통해서 의사와 환자가 직접 진료를 하거나 아니면 의료의 접근성을 향상하는 툴을 통해서 진료 자체는 오프라인에서 일어났지만 온라인 툴을 통해서 의사와 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제 이런 종류의 모습들이 이런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인터랙션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데이터 말씀을 조금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전히 되게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에서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거야. 특히 뭐 헬스케어를 떠나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는 데이터니까 뭐 용도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데이터를 모으는 게 중요하고 야 헬스케어 데이터는 더 귀중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모으도록 하는 게 플랫폼의 핵심이야라는 이제 이야기들, 뭐 명시적이든 그렇지 않든 얘기들을 꽤 이제 듣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데 핵심이 되는 데이터들은 결국은 실제 진료를 한 내용에 대한 것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병원 내에서 좀 더 심각한 레벨에서의 어떤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훨씬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병원 밖의 레벨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데이터의 가치는 생각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슈 그리고 역시 또 한 가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의사와 환자 간의 인터랙션이 없는 상태에서의 데이터만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역시 만만치 않다. 뭐 어떤 분들은 이걸 제약회사에 뭐 판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나오는 가치는 헬스케어 전체의 어떤 밸류에 비하면 매우 작은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제약회사에서 사갈 만한 레벨의 어떤 본격적인 데이터는 사실은 디지털 헬스케어 병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레벨이라기보다는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복잡한 검사들 이런 것들과 연관된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가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특히 헬스케어 데이터가 갖는 하나의 이슈인 건데 저희가 보통 어떤 B2C 환경에서 뭐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마존도 뭐 인공지능 열심히 돌리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 소비자들이 아마존을 사용한 어떤 소비 행동에 대한 데이터들이 되게 귀중한 어떤 자원일 텐데요. 근데 이제 차이는 이런 것 같아요. 아마존 같은 회사 아니면 이제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같은 회사에서는 이게 어떤 상관관계만 보여줘도 충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극을 줬더니 이런 제품을 사더라. 아니면 이런 것이 없으면 이런 걸 많이 하더라라는 어떤 관계만 알아내도 이걸 통해서 충분히 돈을 버는데 별 문제가 없는 반면에 헬스케어에서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것은 단순히 상관관계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거의 인과관계 수준의 어떤 것을 밝혀내지 않으면 이것을 실제 가치 있는 데이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헬스케어의 특성을 보자면 단순히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고 데이터 자체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의사와 환자 간의 상호작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이거는 여기서는 뭐 더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인터랙션이라는 말씀을 자꾸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의사와 환자 간의 인터랙션을 좀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는 이제 접근 방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럴 겁니다. 첫 번째, 의사와 환자 간의 인터랙션을 한 방에 가져가는 방법. 그게 어떤 구체적인 걸 통해서든지 한 방에 가져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한 방에 가져가는 게 힘들다면은 의사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환자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심플하게 어차피 의사와 환자 간의 인터랙션이니까 의사 환자 인터랙션을 한 방에 얻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결국 원격 진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격 진료 플랫폼을 만드는 게 쉽다는 게 아니라 원격 진료를 어쨌든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면 의사도 들어와 있고 환자도 들어와 있고 그 위에서 진료까지 다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성공적으로 원격 진료를 잘 만들어낼 수 있다면 사실은 그건 한 방에 이 인터랙션, 되게 가치 있는 인터랙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텔레닥 아시죠? 네, 미국의 원격 진료 회사인 텔레닥 같은 회사들이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궁금했어요. 순수한 원격 진료 회사들을 보면서 쟤네는 왜 이렇게 높은 가치를 인정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야, 원격 진료라는 게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의사들한테 돈을 많이 뜯어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은 뭐 제가 비하하는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택시 기사님들에 비해서 의사들은 훨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플랫폼이 소위 갑질을 하기에 훨씬 힘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플랫폼에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비즈니스가 잘 안 나올 것 같은 원격 진료 회사들, 텔라닥 같은 회사가 어떻게 저런 밸류를 인정받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단순히 뭐 감기 환자 하나 한 분 진료해서 약 처방되고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 밸류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밸류는 그 뒤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인터랙션을 잘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더 잘 키워 나간다면 그 뒷단에서 만들 수 있는 그 슈퍼 플랫폼의 값어치를 지금의 가치로 환산시킨 것이 이런 텔라닥 같은 회사의 가치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슈퍼 플랫폼이 텔라닥이 슈퍼 플랫폼이 돼서 병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많은 가치를 가져갈 수 있다면 단순히 의사가 진료한 것의 일부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다면 이 정도 가치를 설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 환자 관계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원격 진료 같은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제가 뭐 진료 자체를 디지털화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진료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더라도 이것을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환자와 의사를 연결만 해주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인터랙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연결은 해주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것을 붙일 여지는 있을 거기 때문에 뭐 병원 예약 서비스 같은 것도 잘 만든다면 처음부터 의사와 환자 그리고 그들 사이의 인터랙션을 바로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유효한 접근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의사 쪽에서 접근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EMR 같은 것이겠죠. 전자의무기록 같은 게 있었을 때 이게 의사가 특히 진료라는 활동을 할 때 쓰는 가장 핵심적인 툴이 전자의무기록인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의사를 매우 잘 도와주고 그래서 의사가 이 툴을 너무 사랑해서 환자와 진료를 할 때 이 툴을 매우 잘 활용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기서 환자와 엮일 수 있는 그 다음 단계의 무엇인가를 이 전자의무기록에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다면 그거 역시도 의사에서는 시작하되 환자까지 쉽게 엮어낼 수 있는 하나의 유효한 접근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인 환자에서의 접근 방법 역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의사에서의 접근 방법도 재미는 있는데 환자에서의 접근도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의사 쪽에서 접근했을 때 전자의무기록 같은 방식은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건 진료랑 직접 연관된 툴이니까요. 일로 잘 들어갈 수 있다면 인터랙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순수한 의사 커뮤니티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의사들만 열심히 모여 있는 거지 의사들이 모여 있다고 거기에 환자가 자동으로 엮이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의사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뭐 서로 농담 따먹기 하고 뭐 이럴 수만 있는 건데 그래만 가지고는 이 의미 있는 인터랙션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의사 커뮤니티 레벨로 시작한다면 이런 인터랙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에 비해서 환자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만 있다 하더라도 환자는 정의상 언제든 의사와 엮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의미 있는 레벨로 환자들을 충분히 모을 수 있다면 그 환자들을 봐서라도 관심 있는 의사들을 그 다음 단계로 끌어들이는 것은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환자 단위에서 접근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질환 버티컬, 예를 들면 뭐 당뇨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데서 접근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 또 조금 수월하게 여러 회사들이 나오고 있는 방식이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정보를 미끼 상품 삼아서 환자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병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그 병원에 대한 환자 리뷰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검진 데이터를 모아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환자들이 이 플랫폼 내로 엮여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이 의미 있는 사이즈가 되는 순간 그 다음 단계로 의사를 끌어들이는 것은 생각보다 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보고요. 또는 환자가 잘 즐겨 사용할 수 있는 환자 사용 도구 같은 것들도 역시 흥미롭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모바일 닥터에서 운영하는 열라요라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매우 그 어린 소아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아주 가치 있게 서비스를 쓰시다 보면 거기서 파생되는 그 다음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 깊이 다룰 시간은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웰리스는 개인적으로는 역시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웰리스와 관련해서는 그 캐시워크라는 회사가 상당히 흥미롭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면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럼 우리가 볼 것이냐라고 한번 두 가지 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X축에 해당하는 것은 의사가 이 툴에 들어왔을 때, 이 어떤 접근 방식으로 들어왔을 때 의사가 이 인터랙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이냐라는 커미트먼트가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자와 의사 간의 인터랙션 빈도가 의사는 빠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주 사용자가 될 수 있는 환자들이 이 서비스를 얼마나 열심히 잘 써줄 것이냐라는 두 가지 축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뭐 딱 결정적인 그림이라기보다는 이걸 가지고서 다양한 것들을 섹터들을 좀 평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려본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만성질환 관리 같은 쪽은 만약에 의사까지 엮어낼 수만 있다면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환자는 당연히 자기 질환 관리와 생각해서 열심히 쓰실 확률이 높을 거고 의사도 최소한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게 뭐 원격 진료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들어와서 의사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니까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환자의 인터랙션이나 의사의 커미트먼트를 다 크게 이끌어낼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그에 비해서 단순히 어큐트 케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기 같은 것들, 그런 일회성 진료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는 그야말로 어쩌다가 한번 독감이 심하게 걸렸을 때는 한번 들어오지 그렇게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는 아닐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환자의 인터랙션 빈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의사는 그래도 그럭저럭 이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서요.
그 전체적으로 좀 그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냥 가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슈퍼 플랫폼의 모델을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진료 기반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여기서 일반적인 진료라고 하면은 그냥 소위 말하는 동네 의원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것들일 겁니다. 뭐 감기라든지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같은 질병들 이런 것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래서 1차 진료과 중심, 뭐 내과나 가정의학과 또는 뭐 이비인후과, 소아과 같은 과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진료에 집중하는 모델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는 어떤 진료가 있고, 진료가 끝난 다음에 뭐 질병 관리할 수 있는 만성질환 관리와 같은 프로그램들, 그리고 한국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설적으로 약 배송 같은 게 붙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뒤에 뭐 디지털 치료제라든지 원격 모니터링 같은 서비스가 전부 다 붙는 구조가 이루어질 겁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영양제라든지 또 다른 어떤 커머스들을 붙일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좀 두루뭉술한 전반적인 1차 진료과를 대상으로 한 모델이 한 가지 가능하다고 봤고요. 두 번째는 좀 특정 진료 과목을 모으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 같은 과들은 또 조금 다른 과들과 다른 특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럴 때는 바로 진료로 갈 수도 있지만 좀 다른 것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사용하는 도구, 예를 들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열나요 같은 도구들을 통해서 잠재적인 소아 환자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그 뒷단계에서 진료라든지 질병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붙일 수 있다는 게 한 가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소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뒤에다가 커머스를 붙이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을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합니다만은 좀 더 오프라인 기반인데, 그러니까 어떤 행위 자체는 거의 오프라인 베이스로 이루어지지만 거기다가 디지털 툴을 좀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모델이 제가요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집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주는 이제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뭐 한국에서 실제 원격 진료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뭐 원격 진료나 이런 온라인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모델이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 하면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좀 젊은 분들 또는 뭐 한 중장년층까지는 뭐 그렇게 순수 온라인 기반으로 이것저것 뭐 디지털 치료제도 처방해서 써보시고 이런 것들이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 이제 집에 있는 어르신들, 재가요양이 필요하신 레벨의 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데, 문제는 과연 이분들이 혼자서 알아서 이것들을 잘 쓰실 거냐. 물론 지금 젊은 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드시면 그렇게 잘 쓰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미 나이가 들어 계셔서 이런 재가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혼자 알아서 디지털로 날아온 디지털 치료제도 잘 써보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원격 진료 같은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오프라인 기반으로, 그러니까 재가요양 서비스라는 것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을 하나의 거점으로 해서 여기다가 다른 것을 얹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재가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이 하나의 웅진코웨이의 코디 같은 존재가 되시는 거죠. 네, 집에 와서 기본적인 재가요양 서비스를 제공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 환자가 다른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처방을 받으신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환자가 잘 쓰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델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다가 O2O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니까 O2O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래서 역시 나머지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온라인 질환 관리 기반, 그러니까 만성 질환이라든지 암 같은 경우에도 잘하면 여기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특정 버티컬 질환을 중심으로 들어가는 모델이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경우에는 여기에 진료가 얼마나 엮일 거냐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일반 진료 기반 모델이랑 서로 조금 경쟁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진료를 빼더라도 저는 의미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질병 중에서도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질병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을 크게 좌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라이프 스타일을 좌우한다는 말은 그 라이프 스타일과 연관된 코머스를 붙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다면은 굳이 어떤 본격적인 원격 진료 같은 것을 안 건드린다 하더라도
그런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질환의 환자들을 많이 모을 수 있다면 그런 커머스를 좀 수월하게 붙일 수가 있어서 조금 진료의 냄새를 빼더라도 어떤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아까 제가 텔라닥 말씀을 잠깐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텔라닥 같은 경우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텔라닥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일회성 진료, 그러니까 감기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알레르기 같이 한 번 원격 진료 받고 약 처방 받아서 그 약 먹고 나면 다시는 그 의사 볼 필요 없는 질환을 기본으로 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한참 진행되던 때 밸류가 한참 올랐을 때 리봉고라는 회사를 합병을 했죠. 근데 리봉고는 이제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의미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일회성 진료를 잘하는 것만 가지고 과연 슈퍼 플랫폼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글자 그대로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진료라면 그 뒤에 약 배송 같은 걸 잘 붙인다든지 이렇게 슈퍼 플랫폼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제한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아무래도 만성질환이 붙어야 이런 분들은 365일 약도 드셔야 되고 또 모니터링도 하셔야 되고 이것저것 하셔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붙일 수가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슈퍼 플랫폼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냥 일회성 진료만 하고 있어서는 부족할 수 있고 이런 리봉고와 같이 만성질환 관리하는 회사까지 붙여야 우리가 제대로 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실은 이제 슈퍼 플랫폼의 사례는 아니긴 한데요. 그냥 이제 좀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생각하는 사례라서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레즈메드라는 회사가 있고요. 레즈메드는 기본적으로는 양압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증 있을 때 쓰는 양압기를 만드는 뭐 대단히 선도적인 회사고요. 근데 이 회사의 어떤 인수 이력을 좀 뒤져보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사스 회사들을 많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들 꽤 인수를 많이 했는데요. 대개는 뭐 해주는 회사들이냐면 하나씩 읽어보시면 되게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양압기 처방을 한 것을 잘 처리하는 걸 도와주는 회사. 그리고 양압기 쓰는 환자가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핵심이 되는 제품을 의료기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료기기와 관련될 수 있는 회사들. 근데 대부분이 약간의 플랫폼인 거죠. 의사와 환자를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의사와 공공기관을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플랫폼들을 다량 인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진 어떤 핵심 비즈니스에다가 이걸 잘 연결시킬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생각하는 슈퍼 플랫폼보다는 한 단계 아래의 일반적인 플랫폼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상당히 다양한 플랫폼들을 정통 의료기기 회사가 인수를 해서 그것을 하나의 서비스로서 같이 엮어서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 흥미로운 사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은 사실 뭐 저는 제가 중국어를 일단 못하기 때문에 중국은 아주 제가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중국에서 유명한 플랫폼들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이런 슈퍼 플랫폼의 모습들을 상당히 갖추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원격 진료 같은 건 기본이고 약 배송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영양제 팔고 이런 것까지도 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물론 뭐 디지털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뭐 허가를 받아서 시장에 나와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슈퍼 플랫폼의 큰 모습을 다 그려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종류의 다양한 핵심적인 서비스들이 비교적 다양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역시 뭐 이런 규제도 좀 자유롭고 또 의료 접근성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핑안뿐만 아니라 알리헬스라든지 몇 개의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이런 모습만 보고서 예를 들면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것과 같은 그림만 보고서 야 이게 중국이 오히려 뭐 이런 거 선진국이야 라고 너무 또 단언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막상 얘네도 뭘로 돈 벌고 있냐면 약배송으로 돈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뭐 헬스케어를 어마무시한 것들을 다 해주고 이래서 어떤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이런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의 디지털 헬스케어 슈퍼 플랫폼들의 이익의 상당 부분은 약배송과 관련된 어떤 마진들 이런 쪽에서 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모습과는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정도를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행히 처음 쓰는 슬라이드가 많았지만 시간을 너무 안 넘기고 30분 만에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Q&A에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요거까지를 이야기를 해보고 저희가 다음 세션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게 원격적 플랫폼에서 다양한 수익화 가능할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이 의료비 증가가 된다든지 의료 전자체계 붕괴가 된다든지 어떻게든 정부 정책과 좀 반대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이제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정부 입장에서 이런 슈퍼 플랫폼이라 불리는 막강한 영향력 영리 기업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인가, 제재 방법이 있진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염려 주셨는데 실제로 겪어보시기엔 좀 어떠셨나요? 겪은 사람이 없으니까 뭐 겪은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아직 저도 이제 딱 어떻다라고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사실 한국에서 아무래도 제약이 많을 거라고 다들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가 좀 자유로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약배송 마진도 가져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사보험, 미국의 사보험 같은 경우에 리베이트가 좀 더 자유로우니까 뭐딱 어떤 엄격한 의미에서 리베이트는 아니라 하더라도 리베이트에 가까운 성격의 돈을 받아온다든지 해서 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한 반면에 방금 그 질문해 주신 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한국에서는 이게 이 플랫폼들이 수익화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 순간 그게 실제건 아니건을 떠나서 무조건 의료 영리화 얘기가 나올 거고 니들이 뭔데 이 의료비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가니 이게 바로 의료 영리화 아니야? 라는 문제가 저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어, 이런 이제 아까 다른 나라에서의 모델과 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그거 가져갈 수 있어봤자 원격 진료를 했을 때 뭐 의사들로부터 지금 EMR 사용료를 받는 것처럼 뭐 고정비로 사용료를 좀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모델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당연히 큰 수익이 안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사실 커머스까지 얼마나 갈 수 있느냐가 한국에서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굳이 소아 같은 쪽을 따로 분류해서 플랫폼을 만든 이유도 그쪽은 뭔가 좀 그러니까 제가 막연히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환자들 많이 모은 것보다 예를 들면 고혈압 환자 많이 모은 것보다 소아나 아니면 당뇨 환자를 많이 모았을 때는 좀 더 어떤 커머스로 연결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애매한 두루뭉실한 일반 플랫폼보다 그쪽이 최종 수익화단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사실 너무 불확실한 게 많아서 잘 아시겠지만 아직 원격 진료 자체도 사실 어느 정도까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이거를 뭐 딱히 돈을 잘 벌 거야 못 벌 거야를 지금 너무 단언하는 것은 좀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처럼 뭐 여기저기서 수수료도 많이 뜯고 이런 모델은 녹록치는 않을 거다. 그래서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머스라든지 다른 영역을 좀 잘 붙이는 것에 대한 어떤 고려는 초기 단계부터 필요하지 않겠나. 두 가지 정도를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른 질문도 들어오셨는데 이건 저희가 Q&A 세션이 있으니까 그때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힐리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두 번째 세션을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두 번째 세션은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슈퍼 플랫폼 후보들과 책입니다. 이 자리에 스마이크소프트 위희석 대표님 그리고 모바일다터 안상현 CMO님을 모셨고요.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서 네, 이를 모시고 저희가 이제 이 세 분이 모여서 이 디지털 슈퍼 플랫폼이 되기 위해 이제 헬스케어 슈퍼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와 노력을 거치셨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과연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슈퍼 플랫폼이 나올 수 있을지 요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시 이게 저희가 같이 하려 보는데 예, 이게 재밌네요. 네, 네. 네, 그냥 각자 거 보고 하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 되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럼 뭐 갑자기 컴퓨터 하나가 프리즈가 돼가지고요. 네, 우선 그 함께 자리해주신 저기 세나클 소프트의 위희석 대표님 그리고 모바일 닥터의 안상현 CMO님께 자리해주셨습니다. 이 대표님도 네,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한 분씩 말씀 좀 들어보고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우선 좀 듣고요. 예,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워낙 사실 업계에서 유명한 회사들이긴 합니다만은 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한 분씩 제가 이제 여쭙고 본인 소개와 함께 회사에 대해서 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지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 바로 왼쪽 편에 계신 저희 세나클소프트 의석 대표님 간단한 본인 소개와 함께 회사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주식회사 세나클소프트, 세상과 나와 클라우드, 세나클소프트에서 대표하고 있는 위의석입니다. 저희는 아까 이제 김천 상무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꽤 많은 부분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해당되는데요. 사실은 뭐 슈퍼까지는 아니라도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플랫폼 만드는 게 제가 뭐 지난 20년 동안 해왔던 일이고요. 이쪽에서도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뭐 그런 일이라는 게 뭐냐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에 대한 것들을 뭐든 할 수 있는 뭐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굉장히 나이브했죠. 이 정도 주제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판에다가 카페 만드는 것처럼 판을 꾸며서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니 이분들이 자기 건강 얘기를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곳에 다 막혔었고요. 저희는 뭐 정보가 많은 곳에 가서 정보를 끌어올까 뭐 개인 정보들이 그분들이 자기 정보를 좀 내놓고 얘기할 수 있게 생각을 했지만 전부 막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자기 건강에 대한 얘기를 뭐 팩트 기반, 데이터 기반 또는 저기에 뭐 에비던스 경험이든 이런 기반으로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렵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고요. 몇 가지 심각한 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그분들의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게 그 최선일까라는 입장에서 되게 생각이 많았었고요. 근데 이제 뭘 알게 됐냐면 사실은 환자들의 대부분의 데이터는 그 환자가 다녔던 병원의 EMR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 데이터가 있다면 저 데이터를 기반으로서 얘기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제 좀 전에 김상무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또 발견한 것은 헬스케어 쪽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게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든 뭐 물건을 사는 것이든 조언을 얻는 것이든 도움을 드는 것이든 모든 것들은 그 시작 포인트가 환자와 의사가 얘기한 결과에 훨씬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무슨 병에 걸렸다고 얘기하던가요? 무엇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던가요? 무슨 약을 먹으라고 얘기하던가요? 언제 병원에 오라고 하던가요? 어떤 음식을 조심하라고 하던가요? 모든 것이 선생님 만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얘기가. 그게 이제 사실은 선생님의 말씀하셨던 내용과 EMR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환자들 대부분 그 내용을 머릿속에 놓고 오는 거죠. 핵심이네라고 생각해서 그 EMR에 있는 데이터와 환자들이 서로 연결되면 좋겠다. 의사와 환자를 연결하는 일은 그 일을 하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네, 그 EMR이 저희가 알고 있던 IT 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술적 플랫폼이 아니라서 환자와 연결시켜주거나 데이터를 흐르게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걸 깨닫고 포기하려고 하다가 그냥 우리가 먼저 EMR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와서 결국은 EMR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2019년부터 개발에 들어가서 21년도에 개발이 끝나고 지금은 저희가 새로 만든 EMR 서비스를 그러니까 연동이나 연결이 잘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든 선생님 쓰시기도 훨씬 편한 그런 종류의 EMR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선생님들 상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EMR 회사입니다. 거기에 대표를 맡고 있는 위의석입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그 COI가 있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세나클소프트는 저희 카카오벤처스에서 투자한 회사라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 모바일 닥터 열라요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 모바일 닥터의 안상현 CMO님을 또 함께 모셨습니다. 사실 모바일 닥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회사인데 이게 저희 회사가 또 투자하는 어떤 스테이지와 저희가 안 맞아서 안타깝게도 저희가 모바일 닥터에 투자는 못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대단히 좋아하는 회사고 또 이런 슈퍼 플랫폼의 관점에서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을 하시고 있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좀 듣고자 모셨습니다. 안상현 CMO님도 간단한 소개와 함께 회사에서 하시는 일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바일 닥터의 의료 책임을 맡고 있는 안상현이라고 합니다. 자료를 좀 준비해가지고 자료를 보면서 좀 드릴게요.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가정의학과 의사고 지금 이제 면허 취득한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한 7년 정도는 이제 소아 진료를 봉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가정의학과 특징상 이제 1차 진료 주로 영역에서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쭉 보는 그런 진료를 하고 있는 현업 의사고요. 네, 자기 PR을 좀 더 하자면은 저는 이제 일본어 번역을 하니까 일본 의학 서적들 번역을 하면서 그 속에 이제 뭐 소아 진료 책도 있고 한의학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고 의사들 대상으로 소아 진료를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소아 진료 관련된 책도 적어도 좀 내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바일 닥터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저희는 저희를 정의하기 약간 테크 스타트업이라고 하고 있고 크게 보면 저희가 이름 자체가 모바일 닥터니까 모바일 헬스케어 요즘 막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바일 헬스케어를 하는 스타트업이고요.
연구하는 기업이다. 저희를 정할 때 제가 좋아하는 말은 우리는 그 미션 드리븐된 팀이다. 저희가 이제 올해 서비스가 꽤 오래됐는데 이제 데스밸리를 많이 겪었잖아요. 이제 열심히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를 버틸 수 있었던 건 우리가 미션에 다 이제 돼 있기 때문이고 미션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약간 뭐 표현을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공통적인 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이제 부모님들은 덜 불안하게 이제 아이를 키우고 그다음에 이 결과적으로 이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게 저희 미션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열라요는 이제 아마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써보셨거나 아니면은 들어보셨을 서비스고요. 열라요는 일단 아이가 열이 났을 때 액션 플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거고 이제 엄마들 이제 페인 포인트가 뭐 이런 거죠. 얘가 열이 나면 일단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갑자기 있다니까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내일 가야 되나, 해열제를 먹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 얼마나 먹여야 되나 이런 것들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런 걸 긁어주는 서비스가 없었다는 거죠 그동안. 그래서 엄마들은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아이들에서 이제 얻는 것들, 체온이라든지 아니면 증상들 이런 것들 가지고 저희 앱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앱에서는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 기반해서 열 관리 맞춤 솔루션을 줘요. 의료 콘텐츠, 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데이터 이용 유행주의보나 열지도 같은 것들. 그다음에 여기서 저희 앱에서 다 소화를 못한 것들은 커뮤니티 베이스로 저희가 해결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플로우를 좀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영양 환자 데이터들, 체온, 뭐 복약, 증상 진단, 병원에 갔다 오면 진단명들이 나오니까 그걸 이제 기반해서 맞춤형 열관리 가이드를 주는 거고요. 영양환자 열성 증상 체크랑 해열제 교차 부분 시간대별 알람, 시간축이 중요합니다. 그냥 어떤 스팟, 시점에서의 서비스가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라 다르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이제 환자 도구로만 쓰인다고 잠깐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저희 이제 앞으로 디자인 보면은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그런 것까지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트래픽 성과를 보면은 2022년도에 영유아 헬스케어 최초로 200만 다운로드 달성했는데 중요한 게 이제 올게닉하다. 저희가 특별히 마케팅을 안 했거든요. 그냥 바이럴 타고 이렇게 달성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비스 시작한 지가 이제 8, 9년 정도 됐거든요. 8, 9년을 버티면서 계속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쌓아놨다. 지금 여기 아래 표 보시면은 0세부터 5세부터 저희 영유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시점에서는 거의 50% 해서 이제 영유아 2명 중 1명은 열량 서비스를 통한 열관리 경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022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 멀티데믹도 있었고 여기가 저희가 여러 가지 CS 강화 등의 전략을 쓰면서 전년 대비 한 50% 이상 트래픽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지금 MAU는 한 27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만도 찍어는 받고 연 사용자 수는 87만 정도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CMO님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감사하게도 회사 서비스 잘 소개를 해주셔서요. 일단 요 이해를 놓고서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슈퍼 플랫폼이라고 볼 수 물론 처음에 의도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의도하셨던 그렇지 않든 궁극적으로 아마 지향하실 수 있는 모델은 슈퍼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저는 적어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두 회사 세나클과 모바일 닥터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한다라는 것을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저도 미리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세나클 같은 경우에는 좀 의사가 쓰는 도구로서 그리고 이미 진료 툴로 들어가는 순간 의사 환자와의 연결을 바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 시작을 하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바일 닥터는 일단 시작은 환자들이 대단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의료 관련 서비스로서 시작을 하셨고 물론 당연히 그 뒤에 의사를 붙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형태의 서비스로서 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뭐 일부 아까 언급해주긴 하셨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슈퍼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두 분이 조금 생각하시는 그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를 뭐 실제 그렇게 되는 건 여전히 많은 낭만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두 분이 원하시는 걸 다 만들어내고 그게 잘 이루어졌다고 쳤을 때 두 분께서 그리고 계시는 어떤 슈퍼 플랫폼에 해당하는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확대가 다 되어 있는 모습. 그런 그림은 혹시 무엇이 이루어지고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는 또는 혹시 가능하다면 또 돈을 어떻게 보실 건지까지 포함해서 그 모델들을 각각 회사마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세나클 리석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파는 아니지만 소문자로 쓴 플랫폼은 만들고 싶었고요, 처음부터. 그리고 저희는 B2C를 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들이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은 다 들고 다닐 수 있는 관광관리 앱을 만들고 싶다는 게 저희 꿈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걸 알면서 시작해서 고민 끝에 이제 그 시작점을 EMR을 잡고 B2C로 쭉 오고 있는 개인 과정의 절반쯤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환자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앱을 통해서 내가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나한테 뭘 조심하라고 그랬지? 무슨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랬지? 그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 그랬지? 앞으로 무슨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지? 이게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플러스 또 우리나라는 자기 가족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당연히 중요하고요. 다른 나라와 달리 또 우리 부모님 되게 챙겨낸다고요. 우리 아들 딸이 어떻지? 우리 남편은 어떻지? 와이프는 어떻지?라고 하는 것이 다 포함해서 관리돼야 되는 체제를 원하거든요. 저는 그런 체제 안에 국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뭘까 알아있면서 그것이 수법이 될 것이다. 오늘 수법은 오늘 제가 처음 쓰는 용어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플랫폼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 이미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표현이 이렇게 됐는데요. 일단 나에 대한 정보는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은행에 가면은 은행의 거래 내역이나 뭐 신용카드 결제 내역 이런 게 다 보이게 되고 은행 들어가면은 또 뭐 정부 사이트 들어가면 저희들 뭐 그 세무든 행정이든 모든 것들이 다 정부 사이트에 다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하다못해 신용카드 회사에 들어가든 아니면 업무 시스템 들어가든 모든 것은 다 이제 IT 시스템 하나 다 들어와서 요즘은 모바일로 전부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제가 병원 갔다 온 내용은 그렇지 않거든요. 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 소중한 얘기들도 제가 머릿속에만 남아있지 없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모두 잊어버립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의료 관련된 모든 데이터는 꽤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흘러다닐 수 있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게 저희 꿈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저희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이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형태는 개인들이 우리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때 그때 쓰는 앱이 뭘까? 그때 쓰는 서비스가 뭘까? 그 서비스가 너무나 당연하게 이 시장에서 한두 개 서비스로 귀결된다면 그 서비스가 플랫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시장에 있는 굉장히 많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은 그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서로 다른 관점과 서로 다른 입장에서 서로 다른 방향에서 그 중심으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고 저희는 그 시작점을 어쨌든 헬스케어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중요하니 의사 선생님하고의 연결 입장에서 데이터의 소스 입장에서 또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의 지침 입장에서 의사 커뮤니티가 항상 살아있는 상태에서 연결된 상태에서 나한테 전달될 수 있는 체제 입장에서 그 플랫폼 만들어야겠구나 그런 형태로 준비하고 있는 회사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끊고 좀 이따 하죠. 네, 알겠습니다. 안상현 CM님도 말씀 좀 주시겠어요? 네. 제가 처음에 이 주제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약간 얘기를 했는데 슈퍼 플랫폼으로 가는 지름길은 슈퍼 플랫폼을 잊어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슈퍼 플랫폼을 연계해 두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잊어버리고 우리 갈 길 열심히 가는 게 우리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 이거예요. 열라면 지금은 이제 보통 체온계를 먼저 찾고 아니면 이제 해열제를 찾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열라면 열라요를 먼저 찾는 것들. 왜냐면 체온계나 해열제나 다 스마트하게 이용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열라요를 키면은 체온 어떻게 재고 어떻게 뭐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니까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저희 플랫폼에 대한 것도 잠깐 자료가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키네스케어 플랫폼 구축이라고 써놨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은 그 버티컬 서비스로 열에만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어떤 서비스적으로는 어펙트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 쪽이 더 쉬운 것 같아요. 급성질환 지금 만성질환들 여러 가지 관리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어쨌든 아주 강력하게 붙을 수 있는 거는 어펙트 급성질환들이다. 그래서 보면은 보호자의 의료적 페인 포인트가 뭐냐? 열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연락 카페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피부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도 되게 아토피 같이 만성 질환도 있지만 급성 피부 질환들이 많고 아토피 자체도 이제 급성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수요가 있다. 그 다음에는 장건강, 변 사진도 되게 많이 올라와요. 카페에. 그래서 장건강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성장이랑 발달 등 이쪽으로 케어 서비스를 확대를 하고 어쨌든 저희 서비스에 다 담지 못하니까 커뮤니티 기능을 확장을 해서 거기 니즈 안에서 좀 이렇게 확장을 하는 것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평소에는 건강 상태였다가
이제 질환 에피소드가 빵 터지고 다시 회복기 사이클로 가고 이게 돌아갈 텐데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질병 경험 에피소드 때 어떤 모니터링이나 이런 홈케어 쪽 위주지만 사실 질병 경험 상태에서도 할 일이 더 많거든요. 이 에피소드에 보면 대면 진료, 지역 중심으로 대면 진료 연결한다든지 비대면 진료 연결한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더 있을 수 있고 회복기 때는 뭘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건강 상태 때는 유지를 어떻게 하고 예방을 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이클에 따른 서비스를 확대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런 버티컬 서비스들이 모이는 게 이제 플랫폼화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그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아프면은 시간 소비가 되게 많습니다. 병원 가서 또 요즘은 아침에 네, 다들 소아과에 줄 서 있고 금방 끝나잖아요. 저희도. 그런 것처럼 시간 낭비가 되게 많은데 38도인데 병원에 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만약에 영국이었다. 그러면 아이가 열나서 이제 예약을 하면 며칠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대부분 열이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런 나라들은 열을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더 발달해 있고 좀 여유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그런 게 문화 콘텍스트에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 미션 중에 세상을 이롭게 한다가 있었는데 개인적인 소비도 큽니다. 부모님들의 어떤 이제 여기 시간을 써야 되니까 노동력의 상실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사회적으로도 이슈될 수 있고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 때문에 의료 자원의 소비, 리소스의 소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결국 이게 아이한테 좋은 거냐?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아이도 네, 가서 고생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네,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서비스를 앞으로 나아갈 생각이고 그게 이제 모여서 모이면은 플랫폼화 될 거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파트너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전제 조건은 일단 소아랑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이제 그림을 또 잘 그려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두 회사가 모두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대단히 이제 뾰족하고 어떤 이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뭔가 핵심 서비스를 하나를 이제 가지고 계신 거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뭐 환자 의사 간의 인터랙션도 만들어내고 더 큰 플랫폼으로 이걸 이제 키워 가셔야 되는 어떻게 보면 입장이신 건데,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토스로 치자면은 송금 기능을 잘 만들어서 들어오셨는데 뭐 여기까지는 또 했다 치고, 근데 이 뒤에 이제 뭐 토스 뱅크를 붙인다든지 이건 또 이제 차원이 다른 어떻게 보면 문제인 셈인 건데요. 그래서 과연 이제 잘 들어오신 이 시발점을 이제 어떤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갈 때 뭐 아마 두 분께서 많은 이제 고민을 늘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그렇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뭐 어떻게 보면 큰 간극, 한번 뭔가 뛰어넘어야 되는 큰 장애물, 이런 것이 한 번쯤은 제가 존재할 거다. 저도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순간이 올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우선 이제 세나클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도 이제 점점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도입을 하고 계셔서 병의원에 이제 도입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케이, 의사들은 이제 우리가 많이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우리 거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아마 2단계 목표가 있으실 거고, 이제 혼자들로 써줘야 될 거고, 또 그걸 더 의사들도 혼자와 함께 엮여서 잘 써줘야 되는 그림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어떤 플랫폼, 특히 B2C 플랫폼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 과정으로 가시는 과정에서 가장 예상되는 허들은 어디에 있는지,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플랜, 그러니까 저희 전체 마일스톤, 저희가 전체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일단 하기로 했던 일을 다 하는 거에서 본다면은 지금은 절반 했습니다. 절반이라는 게 뭐냐면 EMR을 만들어서 의사 선생님들에게 보급하는 게 시작된 상태고, 그것도 처음에 저희는 다 만들었다고 내놨지만 의사 입장에서 쓸만한 거에 검증을 또 거쳐야 되는데, 역시 내놓고 뭐 꽤 긴 시간 동안 이건 안 돼, 저건 모자라, 저건 없어서 안 되네, 이건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라는 걸 다 배웠고요. 지금 이제 다 됐죠.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저희가 타겟팅하는 과목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온 거고요 이미. 그리고 이제 선생님 쓰시다 보니까 저희가 보는 거는, 저희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의 진료에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위탁 운영해야 되는 회사인데, 하지만 통계를 볼 수 있거든요.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통계를 보게 되는데 몇 명의 환자들이 우리 EMR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걸 좀 보게 되면,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EMR이니까 다 보이거든요. 누군지 제가 속은 못 들여다봐서 다 보이는데 이제 숫자가 꽤 나옵니다. 이제 이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환자 통계, 그러니까 모은치가 보이시는 거지. 트랜잭션의 수를 네, 구체적으로 뭐 제가 갔다든지 이제 이래봬 그건 모르죠. 그걸 선생님들이 저한테 네. 물어볼 때 네. 개인정보를 넣어서 물어보시면 네. 저희는 다 가리고요. 예. 보면 안 됩니다. 저희는. 근데 이제 트랜잭션이 몇 개야? 환자 수는 몇 명이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꽤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는 이제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PHR 만들고 있던 개인 요소엑스 언제 만들지에 대한 게 올해 초에 이제 때가 됐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제 혹시 제가 그린 자료를 띄울 수 있으면 띄우시면 좋은데 4년 전에 그렸던 그림인데 그런 이제 환자들이 써야 되는 그 서비스를 실제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서 이제 PHR 앱이라고 부르고 이름은 아직 안 정했지만 PHR 앱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개인들에게 보급해야 되는 일이 생긴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저희 현재 상태입니다. 이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데, 네, 저게 이제 저게 언제 그린 그림이냐면 2019년에 그린 거죠. 지금 4년 전이네요. 그때 우리끼리 이런 걸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근데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지.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라고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한 겁니다. 시사받아도 그랬고, 선생님께도 말씀드리고, 일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거 나오면 쓸래? 이런 것도 막 물어보고 하면서, 그때 이제 보여드린 대표적인 화면인데, 딸이 병원에 갔다 왔는데, 또는 딸이 병원에 갈 예정인데, 또는 그때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지? 갈 때마다 성장에 관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딸은 잘 크고 있는 건가? 우리 딸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지? 라고 기본적인 걸 적어놓은 화면이에요. 저 화면이. 지금 물론 저희 기획을 새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저걸 만들면 되겠네라고 반응이 되게 좋을 거라 기대했는데 만들 방법이 없어서 EMR을 만들어서 4년을 고생한 거고 지금 이제 저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건은 저희끼리는 컨셉 프로딩해서 저게 나온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저것도 그 중에 굉장히 크게 일부분인데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진짜 사람들이 쓰게 될까? 1번. 좋아할까? 그게 굉장히 큰 허들이 될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도전해야 되는 직면해야 되는 그 도전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저게 조심스러운 게 저거는 저희가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보는 정보를 보세요. 저 정보는 저희가 꺼내서 드릴 수 없는 권한이 없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정보는 환자들이 원할 때 선생님들이 주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저걸 내가 줄 경우에 병원 입장에서 위험이 없나? 병원 입장에서 도움이 되나? 환자는 치킨으로 잘할까? 더 잘 치료가 되면 도움이 될까? 온갖 논리들이 작용될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나이브하게 저것만 잡아서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선생님과 환자 사이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쌍방에 줄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는 되게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돌아가고 검증되고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저희 회사가 데이터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쌍방의 합의를 어떤 식으로 기술적으로 풀어줄 것인가가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실제로 풀려서 서로 데이터가 연결돼서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될까? 이 데이터로 보이지만 사실은 환자와 의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현실에서 실험해보고 현재 정착시키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사실 Q&A를 지금 다 끝난 다음에 원래 드릴 건데요. 이게 좀 관련된 질문이 네.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이건 네. 미리 뭐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였냐면 내원 환자 수 자체는 뭐 의료 정보는 아닌데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개별 병원의 영업 기밀이 아니냐, 이거 회사에서 봐도 되는 거냐라는 이제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당연하죠. 네. 보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저희는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회사 권한은 못 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게 되게 예민하냐면 예를 들면 어떤 환자가 무슨 병원을 갔다는 것도 당연히 민감 정보고요. 이거는 이제 환자의 의료 데이터, 민감 데이터 입장인 거고요. 병원 입장에서 우리 병원에 몇 명 환자들이 알아? 아니 그건 저희는 알려면 알 수 있지 기술적으로. 근데 저희가 알려고 그걸 파고 들어가는 건 저희한테는 그것도 계약 위반이고 저희는 어쩌면 더 민감한 법에 저촉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거 저희가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시스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어쨌든 전체 큰 입장에서 데이터를 보게 되죠. 우리 지금 시스템이 하루에 트랜지션 몇 개나 들어오지? 우리 시스템 캐파는 충분한 건가? 선생님이 이런 걸 도와달라는데 그걸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건드려야지 하는 걸 다 하다 보면은 저희는 타이밍에 대한 게싱을 하는 거죠. 그 환자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 어떻게 피해 처리할지 라는 입장에서 평균을 내서 이렇게 되는 건가? 병원도 얼마 보면 되는가? 한 종류의 고민들과 개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입장에서 지금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개별 의원 레벨에서의 내원 환자 수를 보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전체 트래픽은 어쨌든 이건 뭐 잡히는 거니까. 그럼요. 전체 트래픽으로 봤을 때 뭐 이분들이 얼마나 뭐 열심히 쓰는지 뭐 추가 랩을 뭐 어쨌든 이런 부분을 보시고서 그렇죠. 이 정도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타이밍을 지금 보고 계신다. 그렇죠. 근데 사실 실무에 들어가면은 선생님들은 저희한테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오픈하세요. 저희는 그러길 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거꾸로 이제 이런 건 마킹해야 되고 이건 뭐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 거 이건 저희한테 주시면 안 되고요. 제발 부탁해요. 이거 주지 마시고요. 좀 숨겨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이런 게 잘못되면 회사가 되게 위험해지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것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건 약간 덜 걱정해도 되는 회사의 기조는. 네. 그리고 아마 특히 이제 법적으로 아무래도 이게 잘못하셨다가는 아마 대표님이 바로 구치소 당연하죠. 가실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저희가 이 사업하면서 되게 크게 느꼈던 부담이
개별 병원이 저희한테 업무 위탁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꽤 많은 걸 오픈하십니다. 근데 저희한테 사실은 그 일을 해드리면 저희도 사업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저희가 접촉되는 게 있다면 저희는 그 일을 맡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EMR 쓰시는 분들이 저희 EMR로 옮겼을 때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 경우도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매우 조심스럽게 데이터를 다루고 파기하는 과정이라든가 파기하는 절차를 저희가 다 지키고 있고요. 그거는 깨지면 저희는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안상현 CMO님도 이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질환을 확장하는 아까 소아이zel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는 걸 우선 말씀을 주셨고 또 아마 그 이외에는 또 그 뒤에 붙는 뭔가의 또 플랫폼으로까지 아마 확장을 장기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단계에서 가장 큰 허들이 한번 발생할 거라고 보고 계시나요? 저희는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에서 저희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잘하는데 비즈니스 잘 못했거든요. 저희는 허들이 내부에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트레이 포지티브가 1년 반 정도 전에 저희가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비즈니스적인 면을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 앱이 되게 정적이었을 거예요. 변화도 크게 없고 그랬던 이유가 일단은 최근에 저희가 빌 게이츠 재단의 어떤 사업을 맡아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그 사이에 저희가 했던 게 팀 리빌딩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 부채 그 다음에 사실은 뭐 금융 부채 이런 거 여러 가지가 관련된 부채를 다 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고도화 작업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 서비스하면 저희 내부적으로는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진짜 이 올해야말로 약간 스타트업처럼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희의 허들은 그런 거죠. 이제 방금 넘어섰다 네, 정도로. 이제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네. 이제 쭉 달려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감사합니다. 스타트업 느낌입니다. 네. 근데 스타트업인 정의상 허들은 앞으로 계속. 아, 그렇죠. 예, 그 사실 시간이 지금 조금 원래 기본으로 책정했던 시간 좀 넘었는데요. 아직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조금만 더 저희가 질문 더 드리고 나서 또 이제 본격적인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세나클 소프트 관련해서는 이제 요 질문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뭐 저도 의사하고 진료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워낙 의사들이 보수적이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저희 카카오 이제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세나클 소프트는 제가 입사하기 전에 저는 이제 들어온 지 2년간 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오래된 회사라서 그 전에 이미 투자를 하셨고 저는 이제 후속 투자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맡아서 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반농담처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세나클이 이제 이 정도 좋은 EMR을 만드시고 이런 모습을 본 입장에서 이제 어떤 뒤늦은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저는 별로 어렵지 않았었는데 과연 만약에 세나클이 처음 투자를 받으러 카카오 벤처스로 오셨는데 그때 과연 제가 카카오 벤처스에 있었다면 과연 내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제 대표님은 이미 그 이후에도 많이 겪으셨겠지만 일단 의사들이 보수적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죠. 보수적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야 쿼티 자판도 안 바꾸고 쓰는 사람들인데 의사는 플러스 100배는 더 보수적인데 과연 기존에 많이 쓰던 뭐 이런저런 EMR들이 벌써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이제 익숙하지 않은 UI를 가진 제품으로 넘어올 것이냐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또 시발점에 불과한 것이 특히 또 걱정되는 게 야 그래도 어떤 회사들은 뭐 20년 30년 시장에 있었는데 뭐 당장은 얘네는 안 망할 거 내가 개원 접을 때까지는 얘네는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야 내가 너네는 스타트업이고 돈 못 벌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투자 받아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너네 이러다가 갑자기 내년에 접어버리면 내가 너네 거 썼다가 데이터 다 날라가고 대표님 갑자기 잠적하시면 다른 EMR로 갈아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꽤 계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정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주장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의사 선생님들 그래도 설득을 하셔서 이미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쓰고 계신 건데 그 과정에서 주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설득을 하셨는지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점을 주로 좋게 보셨는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숫자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시장에서 EMR 영업을 해서 이제 EMR 회사들이 새로 영업을 해서 어카운트가 하나 늘었어라고 하면 그 어카운트는 그때 새로 개원한 병원일 가능성이 90%입니다. 그러니까 90% 훨씬 넘습니다. 기존에 쓰시던 분들이 그냥 갑자기 바꾸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지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는 개원한 분들하고 기존의 시스템도 바꾸신 분들의 비율을 보자면 저희는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교체에 대한 요구가 전체 시장에서는 여전히 적지만 교체가 적지 않다는 게 저희 판단인 거고요.
3년 전에 저희는 저희 EMR이 뭐가 다를까란 클라우드 EMR이 뭐예요? 이런 시작해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요즘은 어떤 분이 훨씬 더 뛰어난데 어떤 분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데라고 하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받게 되는 모드에 들어왔다는 게 저희는 되게 좋은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가 그건 어려움이 이제 좀 전에 그 질문에 연관되는데 가장 큰 부분은 역시 기존에 그러니까 곧 망할지도 모르는 회사 아무리 지금 좋다 하더라도 망하면 내 데이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얘기가 잘 돼서 저희 그 쓰시려 하는 분들 중에서 결국은 저희로 안 오시는 분들의 이유의 95%는 주변에서 쓰지 말래. 1번입니다, 1번. 근데 주변에서 왜 쓰지 말라고 하시던 거라고 하는 이유는 1번, 언제 망할지 모르잖아. 이미 수많은 EMR 회사들이 생겼다가 망해서 없어졌어. 그게 1번. 2번은 그래도 큰데 거 그냥 안정적인 거 써. 그쪽 서비스는 그러니까 새로 생긴 데는 부족함이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좀 중간에 뭐 이상한 일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 쓰는 게 좋아. 큰 돈들에서 개원하는데 그런 위험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이 두 가지를 깨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게 사실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다른 회사보다 좀 약간 비율이 높은 게 뭐냐면 데이터에 대한 걱정이에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데요. 일단 보안에 대한 하는 말씀 드리면은 일반 의원이 선생님들이 관리하는 서버에 EMR 깔아놓고 데이터를 지키는 그 보안 수준 대비 저희는 천배는 높습니다. 저희는 절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희는 그냥 보안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냥 날려버리게 가서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저희는 걱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걱정하세요. 내 서버가 내 책상 옆에 있는데 내가 필요하면 꼭 붙잡으면 되는 서버를 붙잡으면 되는데 꺼버리면 되잖아. 근데 니네가 병원 밖에 데이터를 꺼내는데 정말 더 안전해? 네, 선생님 더 안전합니다. 선생님들이 스마트폰보다 제가 훨씬 더 안전해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전하긴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진짜 문제는 회사가 망할 경우가 없을 거예요. 회사가 망하더라도 회사가 망하면 시스템이 죽어버리나 공장처럼 설비가 멈춰버리나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미 저희한테 한번 데이터를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번 시제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회사가 망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희 데이터를 그분이 딴 데로 옮길 수 있는 깨끗한 데이터를 쫙 만들어서 파일로 다운로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진료가 어땠는지, 기초정보가 어땠는지, 영상이 어떤지 다 정리해서 기록을 다 짜와서 저희 파일로 다운로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운로드 해드리는 파일은 요즘 통용되는, 요즘 그 HL7에도 그런 게 만들어진 그런 서식으로 가는데 그냥 XML 파일로 다 가독성 있는 파일로 드리기 때문에 어떤 회사든 그 데이터를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제한합니다. 당연히. 그런 걱정할 필요 없고요. 또 한 가지 걱정 보완해서 그 데이터 갖고 있으면 뭐 할 거 아니야?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데이터 자체가 목표가 아닌 회사입니다. BM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마 좀 물어보시면 좋겠는데 그 얘기 할 건데요.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는 데이터 자체에 관심 가지고 데이터 어떻게 해볼까 이런 회사는 아니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은 아까 제가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핵심은 환자 인터랙션을 끌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고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게 환자의 어떤 앱에다 넣어줌으로써 그 환자들이 잘 쓸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의미에서 약간 미끼 상품 같은 존재인 건데 그것이 꼭 어떤 세나클 입장에서 그걸 뭐 본다든지 이럴 필요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걸 보는 순간 여러 가지로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것이 세나클로 못 보는 곳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만들어 놓고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열심히 쓰시고 또 의사들도 환자들이 이것을 잘 써주니까 본인도 열심히 같이 쓰시는 아마 이런 그림을 그리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 안상현 선생님도 하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까 특히 그 데이터 관련해서 시계열로 모은 데이터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말씀까지 이미 주셨는데요. 그러면 뭐 아까 뭐 7, 8년 벌써 지난 서비스니까 이미 그 시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모으셨을 것 같은데 뭐 잘은 모르지만 그 데이터를 단순히 미끼 상품으로 그냥 기록했으니까 네가 써야지 뭐 이런 정도 레벨은 아닐 것 같고 그 데이터를 뭔가 이제 잘 활용하셔서 그 다음에 무엇인가 또 아마 만드시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거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사실은 그게 사실 비즈니스가 되게 어렵다고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일단 저희가 1억 건 이상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PGHD도 이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세나클은 이제 의사가 생성하는 데이터, 여기는 이제 환자가 생성하는 데이터가 있는 거고, 일단 1억 건 이상의 데이터가 있다는 건 이제 저희가 후발주자들, 경쟁 상대들이 저희를 따라올 수 없는 이게 시간의 힘이잖아요. 저희가 7, 8년을 버티는 힘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저희 회사 설명할 때 테크 기업이다, 연구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이걸 가지고 저희가 논문도 쓰고 있고 하는데 보시면은 인플루엔자 관련된 자료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자료들이 있고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모집할 거냐 데이터로 이런 것들입니다. 데이터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질병관리청에서 매주 레포트 해주거든요. 감염병에 대해서. 감염병에 대해 데이터 보면 얘네가 이제 질병관리청은 일주일 동안 자료를 모아서 분석하고 작업해서 보여주는데 일주일이 걸리거든요. 저는 실시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핏도 잘 맞습니다. 질병관리청 데이터랑 저희랑 거의 동일한 걸로 보이고 해서 이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저희 감염병 예측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실제로 해보면은 검사랑 비슷해요. 검사를 하지 않아도 이런 이제 자기 증상이라든지 그 주변 역학 데이터랑 비교해 보면은 진단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런 거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열지도도 그려볼 수 있거든요. 위치 기반해 가지고 우리 동네는 지금 열이 별로 나는 질환이 없어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나중에 혹시 멤버십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뭐 좋은 유료 서비스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개인 맞춤형 가이드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모았으면은 저희가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환자한테도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베네핏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아이는 뭐 해열제는 이게 더 잘 들어요. 우리 아이는 원래 고열 나는 아이니까 고열 이 정도 나더라도 크게 문제 없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 개인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조금 더 질문을 원래 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우선 들어온 질문을 좀 보고 저희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슈퍼 플랫폼을 지향하는 것과 특정 버티컬에서 강한 팀과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라는 질문인데요. 이거 되게 어렵네요. 사실 저도 이게 아직은 그 슈퍼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아직은 이거에 가까울 정도로 구현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감히 뭐라고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우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둘이 좀 따로 움직일 것 같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공존할 가능성이 많다. 슈퍼 플랫폼 한두 개 정도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소아라든지 이런 이제 다른 몇 개 버티칼 정도 아니면 당뇨병이라든지 소아라든지 또는 뭐 암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정도 중요한 질환들. 근데 이제 그게 질환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커머스나 다른 걸 붙일 여지가 많은 버티칼 몇 개 정도가 현실적으로 공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좀 강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점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더 진료적인 거, 의사랑 환자가 그냥 뭔가 빡세게 엮여서 진료를 많이 하는 게 좀 더 중요한 거냐, 아니면 이게 조금 약하더라도 나머지 당뇨병장 관리하면서 뭐 이런저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걸 도와주는 게 중요하느냐, 이런 방점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좀 추가할 수 있을까요? 네, 대표님 좋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버티컬 서비스들이 헬스케어 쪽에 나와 있는데요.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번, 그 버티컬에 해당되는 포텐셜 고객의 수가 크지 않다는 것이 버티컬의 특징이고요. 당연히 그게 어렵으니까 버티컬 다 모아도 이게 규모가 될까라는 게 1번이고요. 2번은 모기에서 회원가입이나 또는 그분들의 정보라든가 하여튼 모든 버티컬, 그 규모의 버티컬 기업들이 전부 똑같은 시스템을 다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마케팅 하더라도 매스 마케팅 해야 되고 이런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슈퍼 플랫폼이라고 슈퍼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플랫폼 누군가는 범용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는 그게 저희 비행인데 그분들이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없어. 그중에서 그 환자는 자기가 어떤지 알 것이니 우리가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그 환자들에게 우리께 이렇다는 걸 알릴 수 있고 인지만 되면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없나? 이거를 다른 곳에 하고 좀 비교해서 한다면 우리가 꽃배달을 하는데 내가 꽃배달 한다는 것을 네이버에서 꽃배달 물어보는 사람한테만 우리를 좀 노출시켜주면 안 돼? 하게 되면 저희는 꽃배달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 같은 플랫폼 만들 필요 없거든요. 꽃배달 회사는. 근데 네이버는 꽃배달을 하겠다고 꽃배달에 진출하겠다고 그 노력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서로 연결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회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약간 변명성을 띠고 있는 플랫폼 회사들은 사실은 환자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자기가 어떤지를 다 알고 있기만 해줄 수 있다면 사실은 수많은 개발 플랫폼 헬스케어 기업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에 대해서 어떤 마케팅을 하고 그분들과 어떤 인터랙션을 하고 실제로 비즈니스 어떻게 할 건지는 그분들의 플랫폼 위에서 올라서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아까 공존이라는 말에 공감하는데요. 두 군데 두 개가 다 필요할 거고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범용 플랫폼들은 개별 버티컬 하나하나를 다 자기가 잘해서 돈을 다 벌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망할 거고요, 아마. 왜냐하면 버티컬이 밀어주면 안 될 테니까. 근데 바로 그 역할을 하는 범용 플랫폼과 버티컬의 강점을 가지고 그 분야의 고객들을 만들 수 있는 강한 버티컬들이 공존하는 친구가 갈 것이라 현재 저희 예상입니다. 네.
역시 플랫폼계에서 네. 경험 많으신 대표님께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들어온 거는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것은 이제 위희석 대표에게 들려도 좋은 질문일 것 같은데요. 원격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의료의 공급자의 의사들이 플랫폼에 들어갈까요? 한국에서 의사는 오프라인으로 충분히 잘 보고인 것 같은데 플랫폼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라는 질문을 이상원님께서 주셨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좀 어떠셨나요? 이 표현이 되게 절묘한 표현인데요. 플랫폼으로 들어온다는 표현을 쓰셨고요. 플랫폼으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느낌 같은 느낌이 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플랫폼으로 들어온다는 게 뭔가 플랫폼에 종속된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른 맥락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완전 그러니까 원격 진료를 구현하는 또 다른 방법. EMR은 모든 병원이 쓰고 있는 EMR은 환자가 진료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EMR을 이용해서 환자를 진료실로 콜하게 되고 진료실로 환자가 들어오면 진료를 보면 됩니다. 그 기록들이 EMR에 남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밖에서 진료실 밖에서 대기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예요. 그 환자들은 EMR로 콜할 수 없을까요? 콜하면 전화가 오는 방식으로. 그런데 모든 과정은 그냥 EMR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건 플랫폼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죠, 그때는. 즉 뭐냐면 그냥 EMR로 하면 안 되나? 똑같이 그냥 환자가 집에 있을 뿐이잖아. 만약에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원격 진료 플랫폼이라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라고 말하는 시스템과 기존 선생님들이 익숙하게 쓰고 계신 EMR이 연동이 잘 된다면 플랫폼으로 들어가거나 돈을 많이 내거나 두 개 시스템 쓰게 되거나 환자가 무슨 앱을 쓰고 있는지 알게 되거나 초진 재진을 구분하게 되거나 수많은 것들이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의사가 좀 하던 것을 너무 많이 바꾸지 않고 진료 방식의 연속성이 꽤 많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를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식으로 바뀌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EMR 회사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회사가 협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협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의 걱정은 조만간 없어질 걱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돌아가는 그림에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 제가 원격 진료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저도 그냥 친구들한테 듣는 거나 단순 상상이긴 한데 일단 일반적인 업무 환경에서는 어쨌든 상당히 번거롭겠다. 심지어 EMR이 대단히 편하게 연결을 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오프라인에서 환자 앞에서 보다가 나가시면 다시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왔다 갔다가 일어나면은 중간중간에 생기는 렉과 이게 어쨌든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거는 같거든요. 제가 좀 장사가 안 돼, 죄송합니다. 장사라는 표현을 좀 안 좋은 것 같고 환자가 많지 않은 뭐 원장이다. 어차피 뭐 노느니 그냥 뭐 원격 진료 좀 시간 걸려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과연 어떤 그 오프라인에서의 진료와 온라인에서의 진료를 대단히 효율적으로 믹스해서 잘할 수 있을 거냐. 설사 심지어 EMR까지 내 편으로 잘 도와준다 하더라도 어쨌든 렉도 생기고 상당히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저는 정말 편하게 가려면은 100% 온라인 진료까지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면 이거는 차라리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 정책상 100%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설사 지금 초진도 안 열어준다고 하는데 아마 초진을 열어준다 하더라도 뭐 한 달 진료 건수의 몇 프로를 못 넘는다는 식으로 분명히 제약을 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우리나라 여건상. 근데 이제 그런 환경에서 미국 같은 나라는 100% 원격 진료 사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심심해서 놀다가 애들 좀 봐주다가 애가 잠깐 잠든 1시간만 원격 진료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틈새 공급 조금씩 남는 거 심지어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으니까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우버 불러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야 잠깐 요 30분 동안 내가 원격 진료해서 애기 기저귀값 벌어야지 뭐 이런 게 사실 가능하니까요. 그런 이제 틈새 의료 공급을 순수한 어떤 원격 기반으로 하는 모델이 가능하다면 사실은 그런 작은 공급들이 모여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전체 큰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한국의 환경에서는 너무 제약이 많지 않겠나. 저는 기술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불편함은 좀 더 해결됩니다. 다만 네. 너무 쪼개져 있어서 요구사항들이 쪼개져 있으면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협력하지 않거나 의사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파편화될 경우에는 이게 뭐 어떤 거로 먼저 가야 되는가가 정리가 안 되니 그것들이 늦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이 복잡도는요. 저희가 IT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AI를 포함해서 그런 시스템 복잡도에 비해서 굉장히 쉬운 것들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요구사항이 많아지면 오래 걸리는 거고요. 요구사항이 좀 호모지니어스하게 좀 모이게 되면 빨리 가는 그 차이밖에 없고
지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기술적인 문제, 그러니까 UI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나라 제도적인 문제라서 네. 이게 지금 산업계가 이걸 이끌면 안 돼요. 원래는 의사가 뭐 같이 하든지 해가지고 일단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부터 나와야 돼요. 어떻게 비대면 진료를 할지. 우리가 네. 다 대면 진료로 교육받고 나온 사람들이 비대면 진료로 그냥 내일부터 하세요 할 때 할 수 있을까? 의료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은 당연히 가능하고 다 할 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끼리 먼저 맞아요. 얘기를 끝내주세요. 플레이어들이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또 하나의 이슈는 이게 이미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꼬여버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동안 이제 원격 진료를 이제 강하게 밀고 갔던 이제 몇몇 스타트업들이 사실 있고 근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의사라는 플레이어들의 신뢰를 못 얻는 방식으로 플랫폼 운영을 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뭐 반대하는 의사도 있었지만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도 있었는데 그럴 때 조금 더 이게 좀 공정한 플랫폼이다. 내가 믿어도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 와서 우리가 어떤 신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네는 틈만 나면 갑질을 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만드는 어떤 모습을 보였던 회사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꼬여버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의사들이 그런 플랫폼들을 믿고 열심히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부 뭐 내가 어떻게든 이 플랫폼 써서 돈이라도 벌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의사가 일부 있겠지만 그게 아닌 다수의 의사들을 설득해내기에는 그런 신뢰를 이미 너무 많이 해쳐버린 플랫폼들이 꽤 있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비대면 진료 하시면은 플랫폼에서는 따라갑니다. 아까 질문은 제가 이제 위희석 대표님께 드렸으니 다음에 이제 열날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꽤 들어와서 그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A 보시면 한 2개 정도 같이 묶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Q&A 보시면 힐리님께서 열날 경우 대부분의 사용자는 소아인 것을 알고 있고 우리나라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어서 시장이 굉장히 작아지는데 이건 어떻게 돌파하실지도 물어보셨고 이거랑 연관돼서 미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 향후 BM과 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딱 준비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오늘 나왔던 기사인데요. 국가 소멸의 길,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81로 4년째 지금 한 명도 안 낳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작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0에서 4세까지 자르면은 150만 명, 그러니까 뭐 우리가 5세까지 하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전 세계로 따지면 이제 300배 이상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페인 포인트가 동일해요. 그래서 다 비슷할 거다. 피버포비아라고 해서 우리 열 공포증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미국, 이탈리아, 아시아 연구결과 다 비교해보면 다 똑같습니다. 몇백 년째 똑같은 그런 데이터들이라서 페인 포인트가 동일하고 어떤 그런 구매력도 비슷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냥 또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성장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미 미국향 베타 버전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고 지금도 이제 해외에서 계속 저희한테 서비스, 열나요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여력이 없어서 진출을 못했지만 미국향을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이쪽으로 진출할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BM 생각하면 대부분 이제 똑같잖아요. 광고, 커머스, 그다음에 B2C, 멤버십이 있는데 저희가 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 마침 BM 얘기 나온 김에 아까 사실 세나클로 BM을 네. 하려다가 네. 시간 때문에 일단 넘어왔었는데 마침 BM 얘기 나온 김에 뭐 위석 대표님도 BM 조금 한번 말씀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투자 받을 때나 선생님들 이게 생각이 많으신 선생님들 만날 때보다 전해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는 어떻게 BM을 잡아도 데이터를 못 봅니다. 일단 전제. 네, 이게 이러면 이제 투자를 포함해서 모든 회사는 저희한테 어떻게 질문하냐면, 그래요? EMR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EMR을 만든다는 건 데이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었어요? 다 물어보십니다. 근데 그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 데이터 어떻게 저희한테 위탁 회사가 어떻게 외워봅니까? 그러면 들어온 얘기가 이거죠. BM이 뭐냐고. 이장 피시면 안 돼.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런 거 죄송합니다. 방에서 죄송한데 쉽게 얘기하자면 클라우드로 가장 큰 AWS가 클라이언트들의 데이터 하나씩 까본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네. 저희는 뭐냐면 저희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는 워크플로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얘기 흐름이랑 이 표현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데이터의 흐름에 관심이 있습니다. 1번 저희가 프로이드 스퀘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은 저희 이제 고객 중에서도
언제 PH하려고 빨리 좀 내줘. 나 지금 환자분들한테 전해줘야 되는 게 되게 많은데 내가 앱을 따로 만들 수는 없잖아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너네 절대로 너네 마음대로 데이터 전달하면 안 돼. 라는 되게 보수적인 분이 계세요. 근데 저희는 시장에 꽤 많은 수요가 데이터를 환자한테 또는 내가 말한 걸 환자한테 어떻게 전달하지? 배터리 제한그 약을 먹게 하지? 언제 오게 하지? 제발 좀 그것 좀 먹지 말라니까 이걸 어떻게 지키게 하지? 하는 생각들 가진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럼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전화로 문자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체제가 필요하거든요. 저희의 숙제는 흐름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이 이 데이터의 흐름을 어떻게 써서 효과를 많이 늘릴 것인가. 병원의 경영이든 환자의 완치든 그 입장에서 저희는 데이터 흐름에 관여하려고 하는 거고요. 관여는 뭐냐면 선생님이 데이터를 뭔가 하려고 할 때 환자에게 잘 전달되게 하고 환자가 잘 전달받을 수 있게 하는 도구를 만들어드리고 하는 게 저게 1번 일입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전달되기만 하면 시아나크는 어떻게 돈을 벌어요? 전달된다는 얘기는 환자가 저희 일호병원 내과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내과 의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환자가 자기 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게 되고 더 많이 갖게 되면은 환자는 자기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가족에 대한 병이든 자기에 대한 병이든 그때 알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더 빨리 잘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되면 저희 BM은 들어갑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선생님 만났더니 어디가 아프대요? 혈액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대요? 혹시 가족력이 있대요? 무슨 약을 먹으랍니까?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선생님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질문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내가 의사를 만나고 왔을 때 보험회사에서 물어보는 거, 제약사에서 물어보는 거, 건기식에서 물어보는 거, 어느 운동가에 대한 운동한테 트레이너, 코치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 또는 주변에 다른 의사 선생님이 지난번에 병원 왔을 때 뭐라고 하던가 수많은 질문들이 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근데 내가 아는 정보가 아니라 선생님한테 주신 정보거든요. 그 흐름만 연결해 드리면 그 다음에 그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 저희한테 해명하고자 할 겁니다. 환자가 자기 정보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나한테 전달하고자 하니 사이언스부터 니네가 좀 도와줘가 되는 순간 저희 BM은 성립이 됩니다. 그게 저희 BM입니다. 이 BM을 또 거꾸로 말씀드리면 다른 얘기 하나 드릴게요. 나이키는 신발을 만들어 팝니다. 신발을 만들어서 팔아야 됩니다. 저는 그 신발을 백화점 가서 삽니다. 백화점이 나이키 신발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는 아닙니다. 나이키의 가장 큰 경쟁자로 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닌텐도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운동화 신고 밖에 나서 뛰어노는 게 아니라 집에서 게임을 하거든요. 네, 잠재적 경쟁자입니다. 닌텐도는 게임기를 파는 회사인데요. 게임기를 팔면은 게임기 한 번 팔면 끝이잖아요. 그럼 돈은 어떻게 더 벌죠? 그 안에 있는 게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닌텐도는 돈을 버는 겁니다. 그 플랫폼으로. 비슷한 모델은 네이버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환자들이 계속 의사들이 계속 저희 플랫폼 위에서 데이터가 흘러다닐 수 있는 그 방식에 동의하고 그 본질적 가치에 동의한다면 이 커뮤니케이션과 이 인터랙션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얼마든지 주변에 있다. 라는 것이 이 내용이 그냥 간단하게 저희 등이 뭔가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저희는 데이터 못 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다행이에요. 그런 어떤 면에서 저희 데이터를 안 보더라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은 안 보시는 것도 있지만 이 모든 종류의 플로우에서는 의사 또는 환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흐른다라는 게 아마 전제. 그분들의 의지가 표명이 돼야지 나옵니다. 예, 안 보지만 막 흘려줄게 뭐 이런 건 곤란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저희 경험은. 네, 아무래도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뭐 어떤 유용한 것들, 그런 것으로 연결될 여지가 있을 때 환자가 열어줄 수 있는 것이고 네. 아마 그런 과정이 BM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저희 주신 것 흐름에 같습니다. 관심 있습니다. 시간이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좀 받아보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요 두 질문 중에서 각자 마음에 드신 질문 다시 골라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초기 고객을 어떻게 모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고, 요 좋은 개발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한 2번 정도 좀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어쩌면은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질문은 안상현 CMO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어쩌면은 이제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이석 대표님이 워낙 주목을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의미 있게 답이 올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 보면은 고객 100명, 1000명 어떻게 모으냐. 저희가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게 딱 이거잖아요. 결국 사람들이 찾아봐요. 연락을 뭐 헤어지 먹다 보면 혹시 없나요? 찾아보는데 그게 100명까지 모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찾아서 어디서 연락의 정보가 뜨는 건가요? 앱스토어에서? 앱스토어. 아, 앱스토어. 아니면 네이버에. 그러니까 근데 미국인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한인들이 있으니까. 현재는 그렇게 교포들이니까. 있는데 네. 결국 저희는
올게닉하다고 했는데 저희는 마케팅을 따로 안 하거든요. 결국 몇 명이 이제 하면 이거 좋다 하면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100명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줄 수 있는 서비스라면 그 이후에는 바이럴을 타는 게 근데 낫죠. 다만 방해해서 죄송한데 아마 전제는 이런 거겠죠. 왜냐하면 이게 남들에게 적용 가능한 어떤 팁이냐라는 관점인 건데 제 말씀은 네. 이게 아마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앱에 들어갔을 때 이미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우리가 순위가 밀려. 그러면 사실은 묻혀서 못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뭔가 우리가 남들이 안 하는 대단히 유니크한 서비스니까 그럼에도 상당히 소비자들이 좀 간절히 바란다는 이제 이런 아마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잘 맞았을 때 좀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자연스러운 약간의 일종의 그 모바일 같은 럭셔리가 아닌가 남들이 따라해가지고는 뾰족하다는 네. 서비스 얘기하셨는데 네, 뾰족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서비스는 네, 남들이 못 따라오게 올라가야 네. 독점적 지위, 네, 초격차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 이유가 그렇게 돼야지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에서 하셔야 될 생각은 내가 주고 가는 가치가 이 정도가 쉽게 될 것인지 이게 1번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약간 좀 의견을 보태고 싶은데요. 저희는 어떻게 모았는지에 대한 방법은 이 시간 되게 힘듭니다. 얼마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저희 쓰고 계신 선생님들의 만족도를 보자면 와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왜 신규 교육을 이렇게 늦게 늘지라고 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고객을 모으고자 한다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B2C 하러 들어왔지만 지난 4년 동안 EMR, 전자차트만 만들었습니다. 딴 거, 예를 들면 국가과제 들어온 거 어때? 뭐 이런 거 좀 만들어주면 안 되니? 또는 이런 거 해주면 안 돼? 온갖 게 들어오지만 저희는 오로지 전자차트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건이 제대로 나온 거예요. 1번은 물건이 쓸만해야 됩니다. 보통 B2C는 빨리 만들어서 시장에 던지고 반응을 보고 고쳐가면서 만들기 어때요라고 할 수 있지만 의료 시장은 그렇게 못합니다. 빨리 만들어서 던졌다가 잘못되면 의사 선생님들 그날 일 못합니다. 환자들 진료를 못 보고요. 그거 안 되고 저희는 완성도 높은 걸 만드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물건이 좋아야 된다는 게 저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보고요. 개발자 얘기 드릴게요. 이 질문이 얼마나 고통이 묻어있는 질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내가 10년만 늦게 태어났다면 아직도 개발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이 개발자가 좋아진 세상인데요. 저는 개발자들이 많이 있는 회사지만 좋은 개발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좋은 개발자 모을 수 있는 방법, 저도 모릅니다. 지금은요, 좋은 개발자를 원하는 회사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2000년대 초반에 전산과, 컴컴과는 3D 과목이었어요. 3D 전공이었는데 10년 만에 바뀌긴 했어요. 그때 이제 좀 사람들이 늘기 시작하네 하고 배웠던 친구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부족하고요. 산업은 훨씬 커졌어요. IT 산업은.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주변에 아는 개발자들에게 또는 개발자를 아는 비개발자들에게 친근하고 친절하고 착한 사람인 듯한 느낌이 계속 줘서 그들이 좋은 개발자 소개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돈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이제 남들도 돈을 쓰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이 약한 상태에서 이번에 팀 리빌딩 했다고 했잖아요. 시니어 CTO나 PO, CPO가 오게 되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MD도 전업을 하게 된 이유가 미션 드리븐입니다. 저희가 주고자 하는 가치에 다 동의하기 때문에 오는 것처럼 개발자 중에서도 연락요 앱에 관심 있는 개발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좋고 미션이 좋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막 복지 이런 거 다 좋기 때문에 이제 하나 남은 게 그거다. 좋은 인상과 좋은 미션이다. 끝나고 내가 한번 더 여쭤볼게요. 이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질문이 몇 개가 있는데 오늘 다 커버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강희님, 태리님, 재영님 보내주신 질문을 정리해서 저희가 그 미팅 노트를 이제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꼭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짧게 저희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 앞당기는 개척자들의 든든한 파트너가 된다라는 이름으로 투자하고 있는 초기 투자사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초기 투자사로 자리매겼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헬스케어 스타트업 간 지속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밸류에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 세미나도 자주 하고 있고 저희가 레터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많이 들어주시고 또 만약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카카오벤처스에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 또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해주신 세 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